여러분, 누군가의 전화번호를 지우면서 손이 떨린 적 있으신가요? 그것도 수십 년을 알고 지낸 사람의 번호를 지워야 하는 순간 말입니다. 삭제 버튼을 누르기 직전까지 망설이다가 결국 그냥 지우지 않고 둔 적이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우는 순간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니까요. 상대한테 제가 배신자가 될 것 같아서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사람과 통화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다는 겁니다. 밖에서 만나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항상 왜인지 모르게 한숨부터 나옵니다. 분명 나쁜 말을 내가 들은 것도 아닌데 자꾸 기분이 가라앉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에게 짜증이 나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할까? 나이 들어서 성격이 까다로워진 걸까? 아니면 이 나이에 사람을 따지는 게 좀 옹졸한 걸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점점 기분이 좋지 않더군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예민한 게 절대 아닙니다. 당신이 이제까지 몰랐던 많은 감정들 중에서 평생 참으며 살았던 감각이 이제야 돌아오게 된 겁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고 나도 모르게 눈치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정작 챙겨야 할 내 기분은 뒷전이었고요. 이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내 감정이 뭔지 모르게 됐습니다. 화가 나는 건지, 서운한 건지, 그냥 지친 건지 헷갈리게 됩니다. 정리하지 못한 관계들은 낡은 옷처럼 옷장을 가득 채웁니다. 입지도 않는데 버리지 못해 공간만 차지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어느 날 용기를 내서 하나 둘씩 덜어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방이 넓어 보이고 숨통이 트입니다. 그제야 알게 됩니다. 내가 좁은 곳에 살았던 게 아니라 짐이 너무 많았다는 걸. 오늘 이 영상에는 하나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이미 끝났는지, 어떤 사람이 나를 지우고 있는지 알아보는 정확한 신호 말입니다. 그 신호를 알게 되면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확신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머릿속에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셨나요? 그럼 이미 절반은 답을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감은 틀린 적이 없으니까요. 다만 그동안 그 직감을 무시하며 살았을 뿐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60대도 70대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딱 맞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남은 시간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억지로 웃을 시간도 더욱 없습니다. 진짜 나를 위해 살아야 할 시간만 남아 있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좋은 행운이 살포시 들어올 겁니다. 1장. 관계가 이미 끝났다는 신호를 말이 아니라 대화에서 느낄 때 60대 남성 한 분이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한참을 망설이고 계셨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려다가 지우고 또 지우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분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혼자 이렇게 중얼거리더군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네. 30년을 알았는데 할 말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상대 친구도 먼저 한 번도 연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두 사람 다 딱히 할 말이 없는데도 억지로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만나면 뭐 하냐고요? 그냥 밥 먹고 바로 헤어집니다. 대화라고 해봤자 요즘 어때? 그냥 그렇지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게 관계가 끝났다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더 이상 궁금하지 않은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75년 동안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을 추적한 역사상
가장 긴 연구입니다. 그 연구의 책임자 로버트 월딩어 교수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관계의 질은 얼마나 자주 만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서로에게 관심이 있느냐로 결정된다. 관심이 사라지면 관계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만나는 이유는 습관뿐입니다. 정이라고 착각하는 관성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끊으면 외로울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외로움은 따로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은 그 느낌 말입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이 성의 없고 웃어도 억지로 따라 웃는 그 순간 말입니다.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나도 사실 이 사람한테 관심이 없구나. 그저 오래 알았다는 이유로 붙잡고 있을 뿐이구나. 심리학에서는 이걸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이미 투자한 시간이 아까워서 계속 나쁜 선택을 유지하는 겁니다. 30년을 알았으니까 이제 와서 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30년을 잘못 투자했다면 31년째도 잘못인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는다. 그 사이의 고독은 단지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여러분, 그 친구에게 할 말이 없다면 그게 답입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대화는 대화가 아니라 소음입니다. 관계가 끝났다는 걸 인정하는 게 비정한 게 아닙니다. 그게 정직한 겁니다. 2장. 만나고 나면 항상 내가 작아지는 대화. 친구 모임에 다녀온 이영현 씨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거울을 봤는데 너무 이상했습니다. 분명 웃고 떠들었는데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저 자리에서 말을 못했을까? 분명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목구멍까지 그 말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을 열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 4번 계속 끼어들더군요. 그렇게 2시간 동안 영현 씨는 듣기만 하다 찝찝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나는 오늘 투명인간이었구나. 여러분, 이게 2번째 신호입니다. 만나고 나면 자꾸 자신이 초라해지는 관계 말입니다. 심리학자 엘버트 멜라비어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화에서 전달되는 감정의 7%만이 실제 말의 내용에서 온다는 겁니다. 나머지 93%는 목소리 톤과 몸짓에서 옵니다. 누군가 당신을 쳐다보지 않으면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 당신 말을 자꾸 끊으면 당신 생각은 쓸모없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당신 이야기엔 반응이 없다가 다른 사람 이야기엔 웃는다면 그게 답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우리는 서서히 지워집니다. 말을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웃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면서 확인합니다. 나는 아직 여기 있구나. 하지만 그 모임에서는 나는 없었습니다. 완전히 먼지처럼 사라졌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이겁니다. 당신은 그걸 알면서도 또 모임에 갈 겁니다. 왜냐하면 안 가면 나만 외톨이가 될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이겁니다. 거기 있어도 이미 당신은 외톨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당신을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든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강해졌습니다. 이제는 나를 지우는 자리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리가 비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요. 3장. 웃으면서 넘겼지만 마음에 남은 한마디. 65세 한 여성이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다가 갑자기 손을 멈췄습니다. 3일 전 동창회에서 들었던 말이 갑자기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너 요즘 한가한가 봐. 얼굴에 여유가 있네. 그때는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상했습니다. 여유가 있다는 게 칭찬일까요? 아니면 한심하다는 뜻일까요? 그 친구는 자기는 바쁘다는 말을 10번도 넘게 하던군요. 손주 돌보고 봉사활동 다니고 취미 생활한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던진 말이 너는 한가하냐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 번째 신호입니다. 웃으면서 던지는 비수가 있습니다. 칭찬처럼 포장된 무시가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농담의 정신분석학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농담을 통해 공격성을 안전하게 표출한다고 말입니다. 직접 욕하면 싸움이 되니까 웃으면서 찌르는 겁니다. 나이 들어 보이네. 살 좀 쪘네. 요즘 힘들어 보이네. 이런 말들은 모두 걱정이 아닙니다. 우월감의 표현입니다. 당신을 낮춰야 자기가 높아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초라해 보여야 자기가 잘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당신의 약점을 찾게 됩니다. 자식이 결혼 안 했다는 것, 건강이 안 좋다는 것, 돈이 없다는 것, 그리고는 걱정된다는 말로 포장해서 마음을 찌릅니다. 더 잔인한 건 당신이 그 자리에서 화를 낼 수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친절한 말이니까요. 화를 내면 당신이 예민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참습니다. 웃으며 넘깁니다. 하지만 그 말은 가슴 한구석에 가시처럼 박힙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그건 농담이 아니었구나.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는 비폭력 대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의 폭력은 육체의 폭력보다 더 오래 남는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례함은 내면의 약함을 감추려는 시도다. 여러분,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말을 기억한다면 그게 증거입니다. 당신이 예민한 게 아니라 그 말이 진짜 칼이었던 겁니다. 이제는 그런 칼날을 피할 권리가 있습니다. 4장, 늘 내가 먼저 미안해지는 관계. 박현철 씨는 아들과 통화를 끊고 나서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도 싸우지 않으려고 무조건 먼저 사과했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도 내가 말을 잘못했나 보다라고 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들은 아니 괜찮아라고만 했습니다. 미안하단 말은 없었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거의 매번입니다. 대화가 조금만 어색해지면 이현철 씨가 항상 먼저 굽힙니다. 왜냐하면 분위기가 나빠지는 걸 견디기가 너무 힘이 들고 침묵이 무섭고 혹시나 관계가 깨질까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네 번째 신호입니다. 항상 한쪽만 사과하는 관계는 이미 무너진 겁니다. 가족치료 전문가 머레이 보에는 이런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관계에는 추격자와 도망자가 있다고 말입니다. 한 사람이 쫓아가면 다른 사람은 도망갑니다. 한 사람이 매달리면 다른 사람은 더 멀어집니다. 그리고 추격자는 점점 더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자존심도 포기하고 감정도 포기하고 결국 자기 자신까지 포기합니다. 상대방 기분을 맞추는 게 일상이 됩니다. 어떻게 말해야 상대가 화내지 않을까? 항상 생각하고 계산하게 됩니다. 이건 관계가 아닙니다. 이건 인질극입니다. 당신이 인질이고 상대방은 감정으로 협박하는 사람입니다. 더 슬픈 건 이겁니다. 상대방은 협박하는 줄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너무 잘 맞춰주니까요. 당신이 항상 먼저 미안해 하니까 상대는 미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이 항상 참으니까 상대는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공동의존이라고 부릅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다른 사람의 이기심을 키우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에서 희생하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절대 고마워하지 않으니까요. 당연하게 여길 뿐입니다. 습관처럼 받아들일 뿐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타인을 만날 때 먼저 자기 자신을 만나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은 다른 모든 것도 잃는다. 여러분, 항상 당신만 미안하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학대입니다. 정서적 착취입니다. 이제 그만 사과해도 됩니다.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으니까요. 5장.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지친 이유. 얼마 전 한 분이 제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오늘 동생을 만났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밥만 먹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냐고. 그분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동생이 계속 한숨을 쉬더라고요. 순간 내가 뭘 잘못했나 싶었어요. 바로 그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게 문제였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수동 공격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화를 내는 대신 태도로 불만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한숨, 침묵, 냉소, 회피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런 행동은 말보다 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한숨 쉬세요? 라고 묻기도 애매합니다. 그러면 나 한숨 안 쉬었는데? 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죄책감 속에 갇히게 됩니다.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자꾸 미안해집니다. 관계 심리학자 수전 포워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적 학대는 흔적을 남기지 않지만 영혼을 파괴한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 당신이 지친 이유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칼에 맞은 겁니다. 6장. 계속 설명해야 하는 사람. 카페에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저는 요즘 수채화를 배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친구가 묻더군요. 그걸 왜 배워? 이 나이에? 당황했지만 설명했습니다. 좋아서 배운다고요. 그랬더니 친구가 또 물었습니다. 그림 그려서 뭐해? 팔 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취미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시간 낭비 같은데. 그날 이후 수채화 수업을 그만뒀습니다. 친구 앞에서 그림 얘기를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6번째 신호입니다. 당신의 선택을 계속 신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관심이 아닙니다. 그건 통제입니다. 검열입니다. 심리학자 에릭 번은 교류 분석 이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대화에는 3가지 자아 상태가 있다고요. 어버이 자아, 어른 자아, 어린이 자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어버이 자아로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을 훈육하고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건 왜 해? 그게 맞아? 그러면 안 돼. 당신은 자꾸 어린아이가 됩니다. 허락을 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 돈으로 내가 배우는 건데 왜 정당화해야 합니까? 내 시간으로 내가 즐기는 건데 왜 변명해야 합니까? 그런데 이상한 건 우리가 그 질문에 답한다는 겁니다. 거부하지 못하고 설명합니다. 이해시키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절대 이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해할 생각이 없으니까요. 그 질문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 당신의 기쁨을 꺾는 것, 당신을 주눅 들게 하는 것, 그리고 결국 성공합니다.
당신은 그만둡니다. 건강한 관계는 이렇습니다. 수채화 배운다고? 그림 한번 보여줘. 질문이 아니라 응원입니다. 신문이 아니라 지지입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같이 기뻐합니다. 이유 따위 묻지 않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조건 없이, 판단 없이 그저 그 사람의 선택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에 조건을 답니다. 내가 인정해야 너의 선택이 정당해진다는 식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타인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당신은 누구에게도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법정이 아닙니다. 당신은 피고가 아닙니다. 7장. 끊지 않고도 내려올 수 있는 관계. 지난달에 한 분이 제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친구를 끊을 수가 없어요. 40년을 알고 지낸 사이인데 어떻게 끊어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냐고. 그분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끊고 싶진 않은데 만날 때마다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끊지 않아도 된다고. 다만 거리를 조정하면 된다고 말입니다. 심리학자 머레이 보에는 분화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나를 지키는 능력을 뜻합니다. 친구를 끊는 게 아니라 만나는 주기를 줄이는 겁니다. 전화를 끊는 게 아니라 통화 시간을 짧게 하는 겁니다. 모든 관계가 똑같은 깊이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까이 두고 어떤 사람은 멀리서 보면 됩니다. 이건 배신이 아닙니다. 이건 조절입니다. 무게 중심을 나에게 맞추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죄책감도 덜합니다. 상처도 덜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슴도치는 추울 때 서로 가까이 다가가지만 너무 가까우면 가시에 찔린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냉정한 사람이 아니라 현명한 사람입니다. 8장. 사람을 줄인 뒤 찾아온 고요. 엊그제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사람을 많이 안 만나요. 근데 이상하게 외롭지가 않아요. 저는 물었습니다. 뭐가 달라졌냐고. 그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이 조용해요. 머릿속도 조용해요. 처음엔 허전했는데 지금은 편해요. 이게 바로 관계를 정리한 사람이 얻는 선물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정한 자기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나로 존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을 줄이면 처음엔 불안합니다. 내가 너무 외톨이가 된 건 아닌가 걱정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니라 나를 잃어서 오는 거라는 걸. 진짜 고독은 조용하지만 평화롭습니다. 가짜 관계는 시끄럽지만 공허합니다. 이제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에게 연락할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야 하나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그냥 창밖을 보고 차를 마시고 산책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롭다. 당신이 느끼는 그 고요는 공허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관계를 끊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없이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내가 혼자 남는 건 아닌가.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사람을 끊는 게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겁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누군가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죄책감을 느끼실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평생 충분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나에게도 좋은 사람이 될 시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외로우면 어떡하냐고. 하지만 여러분, 진짜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나를 잃어버렸을 때 오는 겁니다. 당신이 당신답게 살 수 있다면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필요로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는 이제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끄러운 관계도 복잡한 모임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차 한 잔 마시고 창밖을 볼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제는 덜 아파도 되는 나이입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됩니다. 참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참았습니다. 이제는 당신 마음이 편한 대로 사셔도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조용히 살아도 충분히 존엄합니다. 혼자 있어도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 조용히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시니어 인생길이 되겠습니다.